줄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피에르의 결혼이 이제 시작부터 삐걱삐걱 거렸는데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그 옐렌느가 돌로오프랑 이제 이렇게 좀 썸을 타고 있다 이런 소문이 돌고 그게 이제 계속 피에르 귀에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버럭하게 된 거예요. 또 피에르가 요즘으로 치면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아까 체구가 되게 좋다 그랬잖아요. 힘도 엄청 세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이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되게 심각한 이제 어떤 폭력 그런 이제 사건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경우인데 결국 이제 돌로오프랑 이렇게 언쟁이 오가다가 결과적으로 결투를 이제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피에르는 한 번도 총을 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디테일은 생각이 안 나는데 결투까지 가가지고 돌로오프를 부상을 입히던가 이제 이렇게 되게 되는데 한때는 친구였는데 이렇게 이제 아내 때문에 관계가 이렇게까지 가게 되니까 피에르 이제 여러모로 이제 좌절하게 되고요. 결국 이제 부인과는 별거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돈은 계속 나가는 거죠. 결혼한 상태니까 법적 구속력이 있으니까 이제 돈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게 돈이 적으면은 참 문제가 없는데 많아서 문제다. 네. 옷이 하나밖에 없으면은 그 옷을 입으면 돼요. 근데 옷이 너무 많으면 입을 옷이 없는 역설이 생기는 거하고 이제 똑같은 그런 건가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잘 이해는 안 되죠. 돈은 더 많아졌는데 정작 자신의 수중에는 돈이 더 없다. 왜 이런가를 지금 피에르의 생활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요 피에르의 이제 요 생활을 이렇게 이 돈 관련 이 생활을 작가가 자세하게 써주는데 요거를 보면은 19세기 러시아 지주귀족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베주오프 백작의 재산이 막대하긴 했지만 재산을 물려받고 연수입 50만 루블을 받게 된 이후 피에르는 고인이 된 백작에게서 1만 루블을 받던 때보다도 돈이 훨씬 부족하다고 느꼈다. 자, 다시. 원래 결혼하기 전에 1년 용돈으로 1만 루블을 받았어요. 이 돈 자체도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재산을 물려받고 나서는 연수입이 1만 루블이 아니라 50만 루블인 거예요. 지금 무려 50배나 뛰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자, 수입과 지출 상황에 대해 그는 대충 다음과 같이 어렴풋하게 짐작하고 있었다. 영지 전체에 대해서는 약 8만 루블이 지방의회에 납부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지방 또 의회에 이렇게 이제 해야 되고 약간 기부같이 이렇게도 하는 것 같고 모스크바 근교의 영지와 모스크바의 저택 유지비, 공작 영예들의 생활비로 약 3만 루블이 들었다. 현금 1만 5천 루블 그리고 자선단체에도 그만큼이 나갔다. 백작 부인의 생활비로 15만 루블이 송금되었다. 네, 그러니까 옐레나가 15만 루블을 1년에 가져가네요. 빚에 대한 이자로 약 7만 루블이 나갔다. 네, 부자가 또 대출하는 돈 이자가 더 많다더니 그렇고요. 이미 개시된 교회 건축에 지난 2년 동안 1만 루블이 나갔다. 나머지 약 10만 루블은 나머지가 10만 루블이에요. 그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게 없어졌다. 그래서 거의 매년 그는 빚을 지지 않을 수 없었다. 2권 211쪽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공이 다르다. 단위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깝기의 외투라든지 뭐 아깝기의 연봉 이거는 차치하고 같은 19세기 후반기 작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뚜르게네프가 젊었을 때 그러니까 1840년대 50년대에 용돈을 6천 루블을 받아요 1년에. 그러니까 뚜르게네프도 되게 부자라 했는데 톨스토이에 비하면 진짜 그렇고 자 그다음에 이제 70년대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좀 뒤에 쓰여지게 되는 도스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드미트리가 아빠 나 돈 줘. 안 주면 진짜 죽여버릴 거야. 이러고 그 돈이 있으면 내가 그루셴카랑 같이 이렇게 결혼하고 살림을 차릴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금액이 3천 루블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단위가 1만 루블, 50만 루블, 백작 부인의 생활비가 15만 루블 막 등등등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제가 돈에 예민하기 때문에 한번 짚어봤고 이 막대한 부를 어떻게 굴릴 것인지 재무테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이제 피에르가 배워야 되는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저게 어리버리하고 띨빵하니까 관리인들이 또 피에르를 이제 농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루는 방법도 또한 알아야 되고 톨스토이는 이런 걸 되게 잘한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에르가 갖고 있는 되게 좀 좋지 않은 습벽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관대함을 과장한 낭비벽이에요. 하나 읽어드릴게요. 모스크바의 사교계는 어린아이까지 전부 오랫동안 기다리던 손님인 양 피에르를 맞이했다. 모스크바 사교계의 눈에 피에르는 더할 나위 없이 친근하고 선량하고 똑똑하고 쾌활하고 관대한 괴짜이며 멍하고도
다정다감한 예풍의 러시아 지주였다. 그의 지갑은 모든 이들을 위해 열리는지라 늘 텅 비어 있었다. 마지막 부분 이거 좋죠, 그죠? 지갑을 모든 사람한테 다 열어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풍의 러시아 지주, 쉐드라야 라시아, 관대한 러시아. 그러니까 모스크바 자체가 자연 발생적으로 이제 생긴 도시란 말이에요. 페테르부르크하고 다르게. 그래서 페테르는 석조 건물이 많은데 모스크바는 목조 건물이 많습니다. 드보르, 마당, 요게 집인데 항상 열려 있고 또 가면은 흘레 이솔, 빵과 소금, 이제 이걸 이제 손님 접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항상 이런 걸 주는 거죠. 근데 피에르는 진짜 문자 그대로 이렇게 막 돈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관대함인지 아니면 낭비벽인지 이런 걸 이제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되는데 그거 역시도 이제 피에르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지양해야 되는, 고쳐가야 되는 버릇인 걸로, 좋지 않은 그런 걸로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혼은 이제 결국 끝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피에르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는 일종의 성장통이었던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 제가 아까 사랑, 돈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세 번째가 그 구도자 톨스토이인가, 구도자 피에르의 어떤 정신적인 위기, 피에르가 그거를 극복하는 방식, 이거를 얘기를 해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일단 전쟁이에요. 근데 이 전쟁에 피에르는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옵저버, 그러니까 구경꾼 혹은 참관자로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피에르가 그 어릴 때 이런 그 뭐야 꿈을 꾸지 않은 건 아니에요. 자기도 나름대로 나폴레옹을 어느 정도 이제 동경은 했었단 말이에요. 이게 안드레이만큼 그거 하진 않았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야망도 가졌는데 막상 이제 나폴레옹이 쳐들어왔고 보로지노 전투, 그다음에 이제 모스크바가 불탈 때 피에르는 피난 가지 않고 거기에 이제 남아 있었어요. 그거를 또 보게 되면서 이제 환멸에 빠지게 됩니다. 이건 이제 요약이고요. 그 사이에 이제 피에르가 뭐를 하게 되냐면은 부인과 이런 갈등을 겪어하면서 너무 이제 위기감을 많이 느껴서 프리메이슨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점조직이면서 진짜 그 일루미나티 정치적인 점조직이면서 약간 그런 신비주의 집단, 이교 집단, 약간 이제 그런 느낌도 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가리고 이제 입단하고 거기에 가입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도 결과적으로 자기가 찾던 것을 얻지 못했다.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이 재미가 없어가지고 피에로가 저기서 뭐 하나 하면서 읽었는데, 이제 요는 스승님이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이름이 오시프 바즈에프인데, 이 선생님이 돌아가시면서 피에르도 나도 그 프리메이슨 나갈래. 여기도 내가 찾던 게 없었어 하고 이제 나오는데, 말씀드렸듯이 저는 돈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엄청난 돈을 기부하고 프리메이슨을 떠났다. 그러니까 완전 돈 뿌리는 남자예요. 이렇게 돈을 뿌리니까 맨날 돈이 없지. 자, 그 다음에 나폴레옹이 이제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1812년에. 그때 이제 피에르는 모스크바에 있는 그 스승의 집에 이제 묵고 있어요. 집도 엄청 큰데 피에르 혼자 묵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또 프랑스 대위가 하나 들어오게 되고 구해주고, 마지막에 이제 피에르가 잡혔을 때 그 사람이 안 도와줬던가? 아무튼 거기서 또 인연이 이제 엮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피에르가 전쟁을 대하는 방식, 이게 기존의 군인인 안드레이나 니콜라이가 보는 거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피에르가 전쟁을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것도 나름대로는 낯설게 하기라고 할 수 있어요. 구경꾼 내지는 참관자로서 이게 전쟁을 이제 우리한테 보여주면서 이 전쟁이라는 게 뭐야, 얼마나 덧없는가, 이제 이거를 보여주는데, 저는 이 장면에서 정말 피에르가 너무 진짜 이건 아니다. 신사분 길에서 비켜주시겠습니까?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제 막 군인들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전쟁해야 되는데 자기는 도와주려고 왔는데 실은 민폐만 끼치는 거예요. 그 피에르가 정말 진상도 이만한 진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녹 빠져가지고 안경 끼고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거든요. 시커멓게 막 돼가지고 잘 씻지도 않고 막 이런 거 이제 포화에 자기도 먼지 같은 거 뒤집어 써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모스크바가 불탔죠. 그거를 이제 자기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모스크바가 아니라 나폴레옹을 죽여야겠다 하면서, 나폴레옹은 알고 보니까 악마다 해가지고 뭔가 어째요 이렇게 신비주의적으로 어떻게 계산 내지는 분석을 해보니까 뭐 악마의 숫자 666이 뭐 나폴레옹하고 연결되고 막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이제 나폴레옹을 죽인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 이제 그것도 실패하게 되고 뭐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때문인지 피에르는 모스크바에 혼자 남아있는데 살이 점점점 이제 찌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이거 뭐야, 피난 가는 또 로스토프 백작 집안을 이제 보게 되죠. 힘든 세상입니다. 진짜 그 디킨스 소설 제목대로 하드 타임즈죠. 근데 이제 피에르는 가지 않고 여기 남아있다가 나폴레옹이 쳐들어왔죠. 모스크바가 불탑니다.
근데 이거를 러시아 사람들이 모스크바 시민이 직접 이제 불을 질렀다는 이런 썰도 있고 한데 어쨌거나 모스크바 불태요. 그리고 이제 피에르는 이렇게 얼쩡얼쩡 대다가 너도 불 질렀지, 이러 방화범이야 이래갖고 피에르도 잡혀갑니다. 그래서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는데 여기서 피에르가 플라톤 까라타예프라는 농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과 평화는 읽지 않았어도 혹은 제대로 읽지 않았어도 플라톤 까라타예프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레퍼런스에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어떤 러시아의 민중성을 이제 구현하는 인물로 이제 나오는데 얼굴도 동글동글하고 기분 좋고 평온하고 동글동글한 무언가가 느껴지는 사람이다 해서 보면 끄루블리, 러시아어로 동글동글하다 이제 이게 되게 많이 나오고 이름도 플라톤이잖아요. 플라톤, 뭔가 저 이상 그런 거를 이제 대변하는 인물로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피에르한테 각성을 주려는 의도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플라톤 까라타예프의 형상 자체는 너무 부실한 게 아닌가. 구체성이 이제 너무 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인물로서 살아있기보다는 기능으로서 이제 존재하는, 즉 피에르에게 이제 전쟁을 체험했죠. 그 다음에 이제 참된 진리는 어디에 있다? 이거를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한 그런 인물로 여기 이제 등장을 시켰다는 거죠. 플라톤은 반항하지 않아요. 자기의 이렇게 숙명을 받아들이고 이동하는 중에 처지거나 이래가지고 총살당하든가 이렇게 됩니다. 이미 이제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이제 만나게 되고, 피에르가 플라톤하고 같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시간이 한두 달 정도인데 그게 이제 이 플라톤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동안에 이제 피에르는 안드레이가 누워서 하늘을 보면서 느꼈던 것, 그 안드레이의 각성 체험, 이거를 피에르는 플라톤 까라토웨프를 보면서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거죠. 포로의 몸으로 막사에서 지낼 때 피에르는 인간이 행복을 위해 창조되었고 모든 불행은 부족이 아니라 과잉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성이 아닌 자신의 온 존재로, 자신의 생명으로 깨달았다. 그러나 지난 3주 동안의 이 행군에서 이제 그는 마음의 위안이 되는 새로운 진리를 또 하나 얻어냈다. 세상에는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요 두 번째보다도 무서울 게 없다 이거보다도 모든 불행은 부족이 아니라 과잉에서 비롯된다. 이거는 이제 톨스토이 거의 전작에 걸쳐서, 초기에는 잘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청년 톨스토이한테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네, 또 청년은 이런 걸 가져도 안 되고, 왜냐하면 보이즈 비 앰비셔스, 야망을 가지고 계속 이제 나가고 채워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작년 중년에 이르면서 이제 톨스토이가 계속 깨닫는 게 이거예요. 모든 불행은 부족이 아니라 과잉이다. 그 다음에 나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가진 것을 이제 써야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이제 무소유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는 톨스토이 민화에서 굉장히 예술적으로 잘 형상화가 되는데, 톨스토이의 무소유는 우리 그 법정 스님의 무소유가 불교하고 이렇게 결합돼 있듯이 톨스토이 무소유는 당연히 기독교하고 결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는 사회주의에 굉장히 예민한 국가이기 때문에 혁명이 일어나기 전부터. 근데 그걸 이제 공산주의라 칭할 수도 있고 사회주의라 칭할 수 있겠지만 톨스토이의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원시 공산주의. 근데 그거를 민화를 보면은 바보 이반 이야기나 이런 거를 보면 이제 잘 알 수 있는데 그 기저에 깔린 거는 이제 기독교 사상. 근데 톨스토이의 기독교라는 거는 또 도스토옙스키의 기독교, 인격화된 어떤 신을 막 섬기고 하는 그런 기독교하고는 또 조금 다른 식으로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이제 주제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자, 이 무소유의 원칙을 피에르가 이제 깨닫게 돼요. 근데 요거를 위해서 이 플라톤 까라타예프를 이제 등장시켰다라는 이제 느낌을 우리가 되게 강하게 받게 되고요. 그 플라톤 까라타예프가 저는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논문까지 썼지만 플라톤 까라타예프가 죄 많은 노인 이야기를 들려주나 봐요. 지금 제가 논문에다가 써놨지만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처럼 피에르가 플라톤 까라타예프와 함께하는 요 장면 자체, 그 다음에 바라크에서의 체험, 그러니까 요 과목, 요곳의 요 체험 자체가 굉장히 알레고리처럼, 우화처럼, 우의처럼 읽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사실주의적인 소설인데 핍진성이 높고 개연성이 높은 그런 사실주의 소설인데, 이 전쟁과 평화가 그 안에 들어있는 우화, 그러니까 민화, 그런 것처럼 이제 읽히고요. 그게 이제 예술성을 조금 해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플라톤의 죽음을 대가로 해서 피에르는 살게 되는 거예요. 플라톤이 죽어야 피에르는 부활하고 새로운 삶을 이제 얻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